너무 잘해주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으셨나요? 평생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돌아온 건 무관심과 소외감뿐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반갑습니다. 노후의 평안한 마음을 연구하는 지혜 파트너입니다. 수많은 역사 문헌과 현대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정하면 필패한다. 무심해야 승리한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무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의 무심 철학을 현대 노후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품위 있게 사는 법을 함께 배워보시죠. 67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녀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결혼 자금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들 용돈을 챙기고 명절 때마다 큰 상을 차려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해줄수록 자녀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귀찮아했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다정하게 대하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만만하게만 보더군요. 이건 김철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43.2%가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소외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내가 너무 잘해줘서 만만하게 본 것 같다는 후회를 토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친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얻은 것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풀면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요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으니 더 잘해주려 애씁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이미 당신을 언제나 내 편인 사람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편의의 대상이 된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이 문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너무 인자하면 안 된다. 인자함이 지나치면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 나라가 어지럽다. 마음이 다정하면 반드시 진다. 이 말을 가족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인자하게, 너무 관대하게 대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경계가 무너집니다. 존중이 사라집니다.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대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무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바로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무심의 진짜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수많은 편지와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 교육과 인간관계에 관한 글은 지금 읽어도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특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심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다정하면 반드시 패한다. 무심해야 비로소 승리한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무심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 언젠가 보답하겠지. 하지만 이런 기대는 대부분 빗나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기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령 알더라도 그걸 충족시킬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베푼 것을 잊어야 하고 받는 사람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베푼 사람은 기억하고 받은 사람은 잊는다. 그러니 애초에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면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무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적으로 얽히기 쉽습니다. 자녀가 무례하게 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친구가 배신하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물처럼 사귄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적시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두고 모이면 모이는 대로 둡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좋고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좋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나의 감정을 지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얽히면 상대방도 부담스럽고 나도 지칩니다. 적절한 거리가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셋째,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외물에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외물이란 외부의 일, 즉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합니다. 자녀가 차갑게 대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합니다. 친구가 연락을 안 하면 내가 싫어진 건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내 마음의 중심이 외부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늘처럼 고요해야 한다. 바람이 불어도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와도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 마음도 그래야 한다. 외부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내 중심을 지켜라. 이게 바로 무심의 진짜 의미입니다. 냉정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정약용이 가르친 무심의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과도한 기대가 만드는 상처를 먼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2세 박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손주들 학교 준비물도 챙기고 저녁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명절에는 온 집안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부담스럽다는 건가? 내가 너무 참견한 건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핵심은 기대의 불일치입니다. 박 씨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고마워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도움보다는 자율성을 원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기대가 어긋난 겁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관계 갈등의 68%가 기대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헌신하면 존경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자녀 세대는 자율성과 독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간극이 갈등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기대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은 크게 여기고 남이 한 일은 작게 여긴다. 내가 베푼 것은 산처럼 크게 느끼고 남이 베푼 것은 풀잎처럼 작게 느낀다.
그러니 서로 불만이 생긴다.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일은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이 한 일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위자 마이너스 관찰자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 행동은 모두 기억하지만 상대방이 한 행동은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기대를 버려라. 베풀되 바라지 말라. 도와주되 보답을 구하지 말라.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정약용 선생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베풀 때 미리 한계를 정하라. 무한정 주다 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 정도만 도와주겠다고 미리 선을 긋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주 돌보기를 도와준다면 주 2회, 오후 3시간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러면 상대방도 기대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나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베푼 것을 기록하지 말라. 정약용 선생은 선행은 물에 글씨를 쓰듯 하고 악행은 돌에 새기듯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좋은 일은 빨리 잊고 상대방이 한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오늘 손주한테 용돈 줬네. 할아버지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정약용 선생은 역지사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자녀라면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친구라면 과도한 호의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대를 내려놓기가 쉬워집니다. 박순희 씨는 이런 조언을 듣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꼭 고마워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며느리도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거부가 아니라 독립의 표현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박 씨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강요하지 않으니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기대를 버리니 기대 이상의 것이 돌아온 겁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마음이 다정하면 진다. 무심해야 이긴다. 무심하게, 즉 기대 없이 대하니 오히려 관계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편해집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을 줄 때는 상대방이 요청할 때만 주세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줍니다. 내가 해줄게 하면서 과잉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기꺼이 도와주세요. 하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이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숙제를 하고 있으면 먼저 나서지 마세요. 도와줄까?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먼저 돈을 주지 마세요. 요청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 도움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 세대는 거절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탁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친구가 요청하면 무리해서라도 해결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지치고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약용 선생은 할 수 없는 일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떠맡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정직하게 거절하는 게 낫습니다. 거절하는 게 어색하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한데 그건 내가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절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자녀가 무례하게 굴거나 친구가 배신하면 당장 화가 납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만 악화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화가 나면 100번 참고 그래도 화가 나면 다시 100번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참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무례하게 굴면 당장 반응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3번 하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세요. 감정이 가라앉으면 차분하게 대화하세요. 그때 내 말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 앞으로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내 감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두세요. 우리는 종종 자녀, 손주, 배우자를 중심으로 삽니다. 자녀가 잘 되면 나도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내 행복의 조건이 되면 자녀가 힘들 때 나도 무너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각자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돕되 서로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둘 수 있을까요?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겁니다. 등산, 서예, 노래 교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무심의 시작입니다. 5번째,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냅니다. 가족과 식사하고, 친구와 만나고, 손주를 돌보고.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혼자 지내며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쌓이면 다른 사람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심의 실천입니다. 69세 이명애님은 평생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어느새 7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지? 이 씨는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나만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손주도 안 봐주고 가족 식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불평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수요일은 내 날이야. 몇 주가 지나자 가족들도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경계란 여기까지는 내 영역,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이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상대방이 내 영역을 침범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쌓입니다.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정약용 선생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하되 경계를 지켜라. 가까이 하되 거리를 두어라. 이게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다. 경계가 있어야 존중이 생깁니다.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5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경계입니다. 내 시간은 내가 결정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손주를 맡기려고 하면 미안한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 내일은 가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지키는 게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도 나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돈의 경계입니다. 자녀가 돈을 요청하면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다음번에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돈 문제에서 경계가 없으면 나중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셋째, 감정의 경계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공감은 하되 감정을 공유하지는 마세요. 내가 힘들구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물으면 됩니다. 자녀의 감정을 내가 다 짊어지면 둘 다 무너집니다. 넷째, 조언의 경계입니다. 자녀가 요청하지 않으면 조언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말은 대부분 잔소리로 들립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조언하면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다섯째, 의무의 경계입니다. 나는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 해결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죄책감도 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간다는 걸. 정약용 선생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존중이 사라집니다. 경계가 있어야 상대방도 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부터 작은 경계부터 설정해 보세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내 독서 시간이야. 그 시간에는 전화 받기 어려워. 이렇게 작게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확장하세요. 경계가 선명해질수록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결국 품이 있는 노후로 귀결됩니다. 품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우아함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품이 있는 노후를 위한 3가지 관계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풀되 집착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바라지 마세요.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마세요. 물처럼 흘려보내세요. 이게 진짜 베풀기입니다. 둘째, 가까이 하되 의존하지 마세요.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내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지, 가족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만의 삶을 사세요. 나만의 기쁨을 찾으세요. 셋째, 사랑하되 흔들리지 마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말과 행동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내 마음의 중심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 품이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약용 선생이 가르친 무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의 무심 철학을 배웠습니다. 다정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긴다는 가르침.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지만 사실 나를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관계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경계를 조금 세우고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가져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품위 있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